오늘은 이곳은 경주 월성입니다. 월성에 올라와서 이 시대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왜 이번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을 겪고 나서 우리 국민들은 이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도대체 왜 이렇게 허약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하죠. 과거 일은 그렇다 치고 20세기 이후에 우리는 각종 종교의 탄생을 그러한 소식을 듣고 종교가 탄생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름하여 신흥 종교 또는 사이비 종교, 이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그것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비상계엄 내란을 보면서 그것이 법 절차에 따라서도 명쾌하게 단호하게 결말이 지어지지 않고, 지금도 내란 세력은 또 재봉기를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은 단지 정치 집단의 문제 또 이념의 문제만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 사이비 종교와 정치 세력이 결합한 이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한 일들이 많죠. 태평천국의 난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어떠한 종교 집단, 기존 질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이비 종교, 그것과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집단, 이것이 결합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한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와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 내지는 신흥 종교, 20세기, 21세기 이 신흥 종교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다단계 같은 모습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사이비 종교를 개설하는 설립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뿌리를 내리는가, 혹은 세력을 확장하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예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예가 바로 허경영 씨의 어떤 허경영을 신봉하는 종교 같은 것이 있죠.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주제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허경영 씨는 처음에 어떤 위압적인, 사람들이 숭배할 만한 그런 존재로 다가온 건 아닙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나타난 어떤 교주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알려졌죠. 허경영 씨가 처음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몸을 공중에 띄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웃어넘기기도 하고 또 정말이냐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부양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뜻이죠.
나는 능력자다. 나는 보통 사람과 다르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허경영 씨는 공중부양을 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기술적인 어떤 도구를 쓰지 않고 공중부양을 하지 못합니다. 이 지구 환경에서. 그러면 답이 뻔히 나와 있는데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공중부양은 할 수 없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게 그들만의 문제다, 이렇게 아예 남의 일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세상에 이게 뚫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죠. 그러면서 방송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 허경영 씨를 과거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저 본인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남에게 허경영 씨를 편을 들어줍니다. 아니 1초라도, 아니 0.1초라도 몸을 좀 띄울 수 있는 것 같던데 그렇다고 하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허경영 씨가 그래도 선거에도 나온 그런 정치인이다, 혹은 정치 지망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서 직접 허경영 씨가 그 책상다리를 하고 가부좌를 하고 팔로 버티면서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 유명세에 고개 숙인 다수는 감히 아니라고 못합니다. 유튜버 빠니보틀이 찾아갔을 때도 얼버무렸죠. 이런 식입니다. 네, 자기가 어떻게 보았는가가 아니고 유명세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죠. 20세기 교주들은 특출한 능력이 없고 그냥 보통 사람인데, 그러나 이렇게 줄기차게 이런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흥 종교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1단계, 집단이 처음 형성될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교주, 허경영 씨 같은 교주를 중심으로 그 내부인이 있습니다. 그 내부인은 자기들이 허경영을 믿는다, 우리는 허경영 편이다 라는 의미에서 내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허경영은 공중부양을 한다고 다 믿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외부인들이 공중부양을 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허경영은 공중부양을 못한다고 하는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태세를 바꿔서 거기에 반응합니다. 아니다, 허경영은 공중부양한다. 적이 나타나면 불분명했던 신념이 확고해지면서 허경영을 대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단계 집단 형성은 허경영에게 반대하지 않는 자들, 이들과 시간이 지나면 외부인과 싸우던 자들, 그들이 모여서, 이게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면 외부인과 싸우던 사람들 중에 진짜 허경영은 공중부양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태가 1단계
신흥 종교, 사이비 종교의 집단이 형성되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세력이 커지고 또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러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가 되면 그 형성된 집단 중에 중심 세력이 나타나게 되면서 중심 세력은 교주와 교주에게 바짝 가까이에 있는 소수 친위 그룹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소수 친위 그룹은 이 사이비 종교 내에서 힘 있는 자들이면서도 여전히 반대하지 않는 자들로 구성이 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신뢰하는 허경영이 공중부양한다고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친위 그룹, 반대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자들이 이 친위 그룹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친위 그룹들은 허경영과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이라는 특징은 있습니다. 나중에 빠져나가거나 배신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룹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교주와 친위 그룹이 있고 나머지가 있겠죠. 나머지 중에 진짜 100% 믿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남아 있을 텐데 바로 이 2단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자들을 축출하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들을 보면 나중에 범죄 사실이 발각이 되든지 이런 일들이 있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믿는 자들을 남겨놓은 나머지 하부 구조에서 이들을 축출하는데 단지 쫓아내기도 하지만 밖에 나가서 내부가 이렇더라. 사실은 허경영은 공중부양을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닐 만한 사람인 경우에는 또 가해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신흥 종교, 다른 사이비 종교의 경우에 이런 살해 사건,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이걸 나중에 이란의 이란 혁명, 호메이니 같은 경우처럼 또 이번 윤석열 씨의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경우처럼 신정국가를 추구하는 이게 정치의 영역에 들어섰을 때는 제노사이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이러한 축출할 나머지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그 집단의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이러한 호메이니라든지 이런 제노사이드를 일으키는 정치 집단, 이 경우에는 자기들하고 반대, 축출할 대상들을 살해하거나 영원히 감금시키는 수용소에 넣거나 아니면 그냥 알게 모르게 실종을 시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비 종교, 신흥 종교 집단이 3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러면은 확고부동하게 자리를 잡는 것이죠. 3단계로 가게 되면 그야말로 계층적으로 피라미드처럼 상하 관계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면서 상층부에 교주가 있고 교주를 둘러싼 친위 그룹이 있는데 친위 그룹의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교주를 신봉하고 신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친위 그룹은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공동 운명체로 되는 자들이 친위 그룹에 있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러한 친위 그룹을 찾아보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공동 운명체는 무엇인가? 교주하고 교주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어떤 갖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걸 꼭 그렇게 한정지어서 보지 말고 예를 들어 캐비넷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소위 검찰 캐비넷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교주의 검찰 캐비넷을 갖고 있든지 교주가 이 사람의 검찰 캐비넷을 갖고 있든지 했을 때 서로 교차해서 1대1로 갖고 있게 되면 이들은 사이좋게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자들이 상층부에 있고 밑에 하부 구조로 맹신하는 다수가 있게 되는 이런 탄탄한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이비 종교 집단이 이제 상하부 구조를 합해서 무조건 사이비 종교 집단과 그 밖의 전체 세상, 이런 관계가 되죠. 그랬을 때 자기들 내부 질서와 온 세상 바깥 질서가 충돌을 하게 되면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은 무조건 바깥 세상이 틀렸고 자기들이 옳다고 싸웁니다. 목숨 걸고 싸웁니다. 이것이 일반 결사하고 다른 무서운 그런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벌써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결합된 것도 있고,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이러한 신앙 집단, 사이비 종교 집단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이게 불교의 모습을 반쯤, 개신교의 모습을 반쯤, 혹은 무속의 모습을 반쯤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뭔지 모를 잡탕일 수도 있는데 상관없이 이런 신앙 집단의 사람들이 만일 법원의 법관이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검사 아니면 경찰, 공무원, 결국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됐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은 기존의 모든 것이 아니라 내부 질서를 옳다고 합니다. 사이비 종교의 질서를. 그래, 이런 사람들이 교사가 된다든지 정치인이 된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정치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공무원은 또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정신의 건전성, 이런 것들, 논리적 능력, 이게 아주 꼭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이것을 구비하고 있는지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이비 종교 쪽을 봤는데 역시 20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다시금 이제 정교 분리가 된 것이 20세기 민주주의 국가가 자리를 잡으면서 당연시 됐죠. 그런데 이게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그래서 신정국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신정국가는 사이비 민주주의 국가, 사이비 법치주의 국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들도 겉모습은 여전히 다수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가 쉽게 알고 이해하는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주체사상입니다. 이 북위 38도선 이북에 있는 이 정권은 김일성 때부터 시작해서 김정일, 지금 김정은까지 망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그들만의 일이 아니더라. 우리 대한민국은 21세기에 들어와서만 살펴봅시다. 이상하게도 대통령인 공무원을 신앙의 대상으로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으로 보는 대표적인 정치인 하면은 아마도 그 노무현 대통령부터 다들 그런 면이 있지 이렇게 인정을 할 겁니다. 대통령을 신앙의 대상으로 받든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을 숭배합니다. 그 사람은 이랬지, 그 사람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 사람이 옳다.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인 공무원이 당시나 아니면 대통령이었던 공무원을 참배하는 것을 보면 좀 그렇구나 싶겠죠. 그 사람과 관계된 무덤이나 어떤 그 기억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곳에 참배하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거나 이었던 공무원이 구치소에 들어가 있었을 때 그 구치소를 향해서 절을 하고 거기에 어떤 그 숭배하는 의식을 하고 인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신앙의 대상으로 대우하는 그 면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랬죠. 그래서 보면은 봉화마을 성지,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그렇다고 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곳은 성지순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성지순례하는 곳은 없죠. 아직 생존해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는 교주급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명박 씨 본인을 교주로 숭배하는 집단이 없다. 그래서 빠지게 되겠죠.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서 교주급에 오른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구 달성사절을 성지라고 하고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론도 겸비한 교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비유하자면 성서의 번역서를 낸 그런 급의 교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양산 평산마을 성지, 마을의 영주처럼 그것도 역시 성지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교라고 이름을 붙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윤석열 씨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한남동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 있었죠. 의왕 서울구치소 성지순례, 그리고 아크로비스타 성지순례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보니 지금 윤석열 교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그 신정국가, 사이비 민주주의 체제로서는 가장 완성도가 높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이비 종교의 3단계 교주급에 이른 것이 윤석열이다, 지금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사실 이번에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은 바로 이 교주의 나라로 만들려다가 실패했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그 성격을 평가라고 할까? 결론을 짓는다고 할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에 이야기한 김일성부터 윤석열까지 모두 허경영도 그렇고 공중부양 못합니다. 신이 아닙니다. 초능력자도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이 미묘해서 이렇게 이용당하는 자와 이용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이런 사이비 종교를 겸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그리고 신정 정치를 하면서 독재자가 되려고 영구집권을 하려고 하는 꿈들을 꾸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이들 모두는, 이 신정국가를 지향하는 이들 모두는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 민주주의는 이러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이 지나고 나서 참으로 느리게, 그리고 빈약하게 그렇게 이 내란 세력을 조금씩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속이 답답하죠. 그러고 보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추락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제 이런 말도 합니다. 전제 국가를 향해서 추락하고 있다. 그런 연구 결과도 있죠. 그런데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독재나 전제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를 지금과 같은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가장 큰 차이를 한 가지를 들자고 하면은 바로 계급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독재도 1인 독재, 수직구조죠. 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 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정치체제, 지배체제, 이런 것들은 항상 위아래가 있습니다.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평면 구조인 것이죠. 그러면 이 민주주의라는 평면 구조가 어떻게 한 사회를 지배하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영상을 보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헌법주의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설명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 민주주의라는 어떤 체제, 이 구조는 사실은 몽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권력은 전체 국민에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5,100만이 주권자고 그게 국민입니다. 그게 주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권력자처럼 행세를 하는데 그들에게는 권력이 없습니다. 주권자가 이런 일을 일정 기간 동안 해라, 이렇게 하면서 준 권한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지배구조가 있는가? 도대체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처분권을,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꾼이 있는가? 근데 사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도의 그 철학적인 개념이고, 또 인간의 존엄성을 최상위에 둔
그런 지적인 지배구조라고 하겠습니다. 주먹이 아닌 지혜, 이런 것이죠. 내가 있습니다. 내가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내 옆에 있는 당신이 주인이 돼서 내가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이 5,100만 한 명 한 명이 다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우리 모두가 같이 살 수 있는 그 질서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구상하고, 이것을 꿈꾸고 구상하고, 그리고 나라를 세운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이고 사실은 아주 놀라운 질서인 것이죠. 근데 이 민주주의를 처음 생각할 때 1단계에서는 이거는 구성원 모두가 현자일 때, 롤스의 이야기를 하자면 모두가 철학자일 때, 그때 가능한 정치 체제다, 이제 이렇게 시작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둘만 있다고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자, 내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존중하겠소. 그 다음에 당신이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존중하겠소. 이게 5,100만 명 모두에게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라는 것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5,100만 명이 모두 현자일 리도 없고 철학자일 리도 없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2단계로 내려갑니다. 실용화 단계인 것이죠. 자, 우리 모두 리걸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되기로 하자. 그 정도만 되면 이거 민주주의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리걸마인드라는 것은 우리 헌법이 조문이 몇 개 안 되죠. 바로 그겁니다.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싸우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 대한민국은 존속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만 정해놓은 게 헌법입니다. 그러니 이것만큼은 우리 싸우지 말고 무조건 이 법에 따르자, 법을 준수하자, 그렇게 정한 것이죠.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고 무조건 지키자.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헌법이 우리 동네에 불리해, 나한테 불리해, 이거는 애초에 출발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신정정치 독재자들의 먹잇감이 됐다 말았다, 그 입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러한 헌법주의라고 하는 게 그렇게 현명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도 민주주의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준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법을 지키자 하는, 이제 여기에 충돌되지 않는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생활 능력자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 그러한 생활 능력자를 리걸 마인드 인간,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위험이 닥쳤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현실적인 이런 신정정치 반민주주의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이비 종교가 번성하고 사이비 민주주의가 이러한 신정국가, 새로운 독재를 시도하고, 게다가 오늘날 보면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 따위가 무슨 법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모두의 생존을 위한 법을 가지고 자기의 손톱만한 이익을 위해서, 돈 얼마를 위해서 온 세상과 싸우는 무기로 바꿔버렸다,
이것은 참 악한 무리가 등장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극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리걸마인드 있는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의 몸통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민주주의를 경험해 볼 수도 없었을 테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이 리걸마인드 있는 국민, 이 국민이 결국은 다시 질서를 바로 잡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두뇌 능력이 우수한 자들의 파워, 그것은 필승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